안녕하세요. 홍석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블록체인 제네시스 블록 보고, 이제 그거를 본 지 지금 만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10년 동안 대체 바뀐 게 뭐냐? 라고 물으면, 블록체인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사람조차도 사실 뭐가 바뀌었는지 사실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코인판 생긴 정도? 코인판 하고 뭐 떡상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사실 뭐 세상이 바뀌었다 하면 뭐 그 정도지 사실 뭐 크게 뭐 눈에 띄는 변화가 없잖아요. 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진짜로 거리 풍경이 바뀌고 사람들이 뭔가를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었는데 이거는 사실 그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가 잘 없어요. 블록체인 분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는가? 라는 측면에서 현타를 느끼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얼마 전에 현타를 굉장히 크게 받아서 때려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비트코인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블록체인 자체보다 블록체인에 담긴 그 철학, 그러니까 초창기 비트코인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대응을 탄생했으며 그 철학이 무엇이고 그리고 블록체인 그 자체보다 이 철학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무엇인가라는 조금 거창한 주제지만 개발자의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룰 건데 사실 이제 좀 충격적인 헤드라인들이 좀 있죠. 뭐 사건 같은 경우도 뭐 블록체인의 세계가 끝나가는가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데 사실 뭐 블록체인 하는 놈이 이런 제목을 달고 강의해도 되냐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들어보시면 압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제네시스 블록, 그러니까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 비트코인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배경을 탄생했으며 그리고 제네시스 블록의 탄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체적인 역사를 한번 되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라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기관이 그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떡상할 것이라고 믿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나누겠는데 그러니까 이걸 서브프라임 대출이라고 그러죠. 근데 집값이 폭락하자 얘네들이 다 부정채권이 돼버리고 은행이 파산하자 사람들이 일반 예금까지 다 휘쪽이 돼버리고 사람들이 파산하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인 자금이 일어나면서 2008년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심지어 은행이나 금융기관 또는 투자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쪽 금융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익에 눈이 멀은 거죠. 시장 상황을 장기적으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얘네들 별거 아니다 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이 즈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고 맡겼는데 전문가라고 해서 내 돈을 믿고 예금과 이런 것들을 믿고 맡겼는데 그냥 휘쪽가 돼버린 거죠. 한순간에. 이것 때문에 뭐 이게 미국에 시작을 했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성 금융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확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과 무슨 상관이냐? 금융위기인데 비트코인이 바로 이 시점에 나왔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강조한 부분이 바로 신뢰 없음이었습니다. 이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내 전재산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 전재산을 날려먹은 은행놈들 더 이상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나왔어요. 뭐 정부 현금을 인출해서 남은 물고기 묻어놓는 경우도 나왔어요. 심하면. 그런데 이제 연쇄적으로 생각의 자금이 일어나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현금의 가치는 또 어떻게 믿냐? 결국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게 현금이고 화폐죠. 그런데 만약 땅속에 현금이 변질됐어. 그러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뭐 또는 대규모 화폐 정리 사업이 일어나서 뭐 그 이전 화폐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는 뭐 미국이 하는 얘기지만 뭐 미국 중앙은행이 패드죠. 뭐 패드가 무너진다면 이거는 이 모든 현금조차 휴지 쪽에 돼버리는 거죠. 예금이 이미 휴지 쪽에 됐는데 현금조차 휴지 쪽하게 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 사실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어쨌든 간에 생길 수 있다는 일종의 경각심을 준 사건이었어요. 뭐 여기까지 생각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현금밖에 없죠. 뭐 쌀, 금 이런 것밖에 없는데 뭐 그렇다고 현금으로 교환을 해놓을 수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쌀로 교환을 해놓으면 얼마 안 지나 변질돼요. 그러면 또 가치가 떨어지고 뭐 금으로 교환했어요. 뭐 변질 가능성이 많은데 뭐 그러면 변질 가능성이 낮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뭐 희소하고 실제로 가격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런데 또 자산 유동성이 너무 낮아요. 뭐 아는 가게에 들어가서 금덩이 하나 주고 나 이거 구매할 수 있어요? 못 사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금융위기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가 지금 금융 시스템, 기성금융 시스템 자체가 믿음 즉 신뢰를 바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금을 쓸 때도 이 중앙은행의 가치를 보증해 준다는 걸 믿는 거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뭐 은행 예금의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믿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신용이나 예금을 보장해주는 금융기관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신뢰받는 제3자라고 일반화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중앙화된 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자 신뢰 없는 금융 시스템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출발한 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그리고 사실 이게 아주 일어날 수 없는 일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짐바브웨 달러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극심해진 나머지 결국에 자국 화폐를 포기했고 뭐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와 같은 경우도 뭐 6년 만에 화폐 가치가 약 83만 개 하락했어요. 6년 만에. 결국에는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 암호화폐 페트롤을 발행하기로 결정을 했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논란이 진행 중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뭐 최근에서는 뭐 잘못된 통화 정책과 뭐 미국의 경제 제재를 위해서 그 가치가 미국 달러 납이 40% 넘게 폭락했어요. 터키 리라가에서. 이게 지금 올 초까지만 해도 0.26달러였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0.18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어요. 거의 40% 정도 폭락한 거죠. 지금 기성금융권도 이렇게까지 가격 조정이 심하고 밀 수가 없는데 그럼 과연 누구를 밀 수 있냐는 거죠, 사실. 가치의 트랜스퍼, 그러니까 가치의 전달에 있어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믿음 없이도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지급증표를 쓸 수 있게 하면 어때? 근데 여기도 또 문제가 있어. 그렇다고 저 사람 믿어? 왜냐하면 대부분이 뭐 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을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뭐 얘가 예를 들어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얘가 나한테 뭐 아무한테도 지급 보장 안 받고 사인해서 줬어. 그러면 이렇게 증거 주고 근데 보증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이건 그냥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못 믿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누구에 대한 믿음 없이도 안전하게 부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는 발상에서 시작한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 10월 31일에 빅뱅이 일어났죠. 비트코인 peer-to-peer alternate cash system이라는 백서가 나왔고 비트코인이 특별했던 점은 바로 이 무신뢰성을 기반으로 구축이 됐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믿지 않아도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요. peer-to-peer로, 그러니까 1대1로. 왜냐하면 모든 것이 블록체인이라는 장부에 기록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불특정한 사람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장부가 장부가 변질되었는지 아닌지를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 없이도, 그러니까 트러스트레스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부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죠. 세계 최초로. 이거를 가지고 블록체인의 무신뢰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이야기 억지로 짜맞힌 것 같다. 뭐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억지로 짜맞힌 이야기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의외로 쉽게 풀리는데 2009년 1월 3일에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이 처음으로 생성됐어요. 이거를 제가 라이브로 봤는데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서 사토시 지갑으로 50비트코인을 채굴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아무도 또 이게 비트코인 입택성 모델이기 때문에 이 이전에 아무런 트랜지션 인풋이 없죠. 그러면 새로운 코인이 생성됐다는 건데 새로운 코인이 생성될 때에는 코인베이스라는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코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게 다시 다른 트랜지션 인풋이 돼서 계속해서 거래가 일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코인베이스 값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기술이 있습니다. 신문 기사 제목이 있어요. 잘 보면 The Times 기사고 2009년 1월 3일 Paper of Ba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라는 신문 기사 제목이 있어요. 이걸 구글에 찾아보면 이런 기사가 뜹니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고 이게 2008년에 본격적으로 이게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2009년 초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위해서 영국의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추가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2009년 1월 3일의 기사예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된다고 봤죠. 다시 말해서 이 기사를 제네시스 블록의 트랜잭션에 집어넣음으로써 사토시가 기성금융 시스템을 우회적으로 깐 거예요. 탄생 자체부터가 기성금융 시스템의 신뢰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해서 등장한 시스템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신뢰가 자신들의 정체성이다. 기성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감으로 생겨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우리는 자산을 이동할 수 있게 할 거다라는 이 무신뢰성을 기반으로 해서 탄생했다는 것을 제네시스 블록에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뭐 그래 다 알겠고 그래서 너는 지금 여기서 무슨 작업을 떠들고 있는 거냐? 제네시스 블록 생성할 때 뭐하고 있었냐? 글쎄요. 뭐 백서 나오는 거 봤어요. 백서 나오는 거 봤고 라이브로 봤고 그런데 사실 뭐 그때 커뮤니티를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토시 나카모토 이게 메일링 리스트라고 해서 크립토그래픽 메일링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에 사토시 나카모토 홍보를 알아봤어요. 내가 이런 걸 만들면 한번 볼 수 있겠냐? 여기서 이제 수많은 이제 질의응답이 달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19살이니까 10년 전이면 초등학교 2학년이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차마 그 문제에 참여할 수 없었고 직접 보기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뭐 아주 심도 깊게 논할 어플리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뭐 사회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개발자라서. 근데 지금 이런 슬라이드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블록체인이라는 게 원래는 일반 사용 용도로 확장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금융 기반에서의 금융 거래의 무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었고 이게 현재 이더리움이나 현재 나온 플랫폼 블록체인 형태처럼 확장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디자인 철학, 이때 처음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밝혔던 디자인 철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을 드렸죠. 무신뢰성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게 방금 말씀드린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크립토그래픽 메일링 리스트에 이제 비트코인 백서가 내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한번 볼 수 있겠냐? 라고 홍보를 하러 왔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 이거 재밌다. 근데 이거 뭔 말이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잘 보면 지금 이 내용만 보면 the main properties are double spending is preventing with a peer-to-peer network, no mint or other trusted parties, participants can be anonymous.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도 금융거래 수준은 없고 있지. 사실 이게 인프라스트럭처의 탈중앙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처음에 백서도 그렇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런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면서 남이 글만 봐도 이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금융에서 이런 일을 가능하면 똑같은 이 장부 기술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개념을 확장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누구도 신뢰하지 않으면서 가치, 즉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부를 전송할 수 있다. 즉 이 말은 기존의 신뢰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존재했던 모든 기관들이 이론상으로 소멸할 수 있다. 확장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카드사 아니면 조금 더 확장해보면 공인중개사, 공증인 더 확장하면 정부까지 없앨 수 있는 파격적인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었고 그리고 신뢰를 위해서 하나의 신뢰기관에서 통제를 해왔죠. 뭐 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융기록을 다 남겨야 되고 그리고 얘네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까지 완전하게 탈중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열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어요. 검열 저항성이고 그리고 모든 정보가 완전한 공개 없이도 모두에게 온전히 증명될 수 있다면 블록체인에 모든 정보를 기록하지 않아도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이거를 지금 와서는 연계신명이라고 해요. 수학적으로 이제 제로너지 프로프라고 해서 그 지캐시라든지 이런 케인에서도 뭐 이더리움 이전에서도 상당히 많이 도입했던 개념들인데 뭐 여기까지가 2009년 중반까지 제가 가지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소스코드를 파고 그러다가 뭐 이 비트코인 스펙트라는 게 있네? 근데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가치거래 2개의 목적을 쓸 수 있겠는걸?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제한된 조금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식의 제너럴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놨어요. 비트코인 기반으로. 그런데 제가 2011년에 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애플에 끌려갔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더 발전시킬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 이더리움이 나왔죠. 뺏겼어요. 그리고 기술 수준은 이미 제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가버려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4년 이전까지는 굉장히 발전 속도가 느렸어요. 그래서 좀 방심한 감이 있었는데 이더리움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구조를 지금 와서는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면 그 당시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일반 사용 용도를 확장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아이디어였다는 거. 그리고 그때는 이런 식으로 상상을 펼치면 이런 걸로 오해받던 때였어요. 빨갱이라고. 지금은 굉장히 컴퓨터가 크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뭐 지금도 뭐 몇몇 분들은 약간 탈중앙으로 가면 뭐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컴퓨터가 성장했고 굉장히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럴 일은 거의 없죠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그 14년 이전에 그러니까 13년 그 이더리움 등장 전에 블록체인계의 모습이 거의 이랬기 때문에 제가 그때 블록체인 쪽에 들어오시는 분을 만찬하는 말이 하나 들었어요. 귀하신 분이 어찌하여 이런 누추한 곳에. 그래도 환영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모두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귀하신 분께서 어찌하여 이런 누추한 곳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어깨를 키워놓으셨나.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얘기는 월드와이드 웹의 실패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우리 모두는 인터넷 없으면 못 살잖아요. 사실 인터넷 없으면 인터넷 없는 삶을 상상해볼 수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월드와이드 웹이 실패했다? 굉장히 이상한 소리처럼 들을 수 있는데 사실 실패의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실패예요. 왜냐하면 월드와이드 웹을 처음 설계한 사람이 팀 버너스-리정이죠. 그런데 이분이 처음 설계한 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한 의도대로 가지 않고 결국에 다시 소수의 일부 권력자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시스템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인터넷에 접속을 하려면 뭐 웹브라우저 열어요. 노트북 열고. 그런데 여기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크롬을 쓰죠. 크롬을 열어요. 그 다음에 구글을 쳐요. 그 다음에 뭐 아무거나 검색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여기 구글 검색 결과에 나오는 걸 가지고 뭐 웹사이트에 들어간다는 거, 뭐 정보를 찾아본다는 거, 뭐 단순히 웹서핑을 한다는 거 그러죠. 뭐 구글뿐만 아니라 뭐 딴 걸 보고 싶다? 그럼 페이스북에 들어가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중앙화되어 있어요. 극도로. 생각을 해보면 구글 없이 웹사이트를 돌아다닐 수 있어요? 페이스북 없이 다른 사람의 소식을 볼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월드와이드 웹의 원래 설계 자체는 굉장히 타이트화된 설계였어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완전히 타이트화된 컴퓨터 네트워크가 원래 비전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잠식을 당한 거죠. 잠식당하고 중앙화되고 결국에 월드와이드 웹은 본래의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결국에 검색 엔진 없이 원하는 웹페이지를 어떻게 이동하냐? 못하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라고 부르죠.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거를. 이거를 문서 사이랑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연결해요. 그러니까 클릭하면 바로 다음 문서 넘어가고, 그러니까 기존의 텍스트는 라이너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위에서 아래로 작가가 지정된 순서대로 읽고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링크라는 걸 도입해서 이걸 하면 저기를 전파하고, 클릭하면 저기를 전파하고, 클릭하면 저기를 전파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된 거죠. 문제는 정작 흩어져 있는,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로 흩어져 있는데, 이게 흩어져 있는데, 여기에 연결은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연결 고리를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흩어진 정보를 한 곳에 모아보고,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월드와이드 웹은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이 처음에 이제 대중화가 슬슬 시작할 때, 스탠포드 대학교에 두 명의 대학생이 있었어요. 레기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두 명의 대학생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바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나 선보였어요. 구글에서. 검색 엔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처음에 돌아다니는 건 좋은데, 처음에 이 정보의 연결고리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딜레마를 가지고 흔히 하이퍼텍스트 엔트리스 블럭이라고 하거든요. 하이퍼텍스트 진입 문제. 그런데 이 문제를 구글이 완벽하게 해결을 한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각 웹페이지 사이에 첫 번째로 하이퍼텍스트 연결관계가 있어요. 요 웹사이트는 뭐 요 링크로 연결되고, 여기에서는 다시 여기 연결되고, 여기로 연결되고, 여기로 연결되고, 이런 연결관계가 있어요. 이런 연결관계를 토대로 해서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것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그래프 구조를 취급합니다. 수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 구조 중에 연결 빈도 같은 걸 분석을 해요. 여기는 몇 번에 연결되고, 몇 번 연결되고, 몇 번 연결되고. 그래서 웹페이지 간에 얼마나 연결 강도가 센가,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높은가를 페이지 랭크라는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수식이에요. 간단한 수식이에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까지 개발해서 웹크롤러를 가동을 해요. 그러니까 웹크롤러 하면 그 일종의 프로그램인데, 그 월드와이드 웹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웹페이지를 분석하고 이 정보를 가져와서 그 하나의 서버에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크롤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동해서 일단은 그래프로 파악을 해요. 그 다음에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주어진 키워드를 주면 이거에 가장 맞는 웹페이지 결과를 이런 그래프 구조의 연결 강도 결과를 기반으로 정렬하고 표시해주는 게 기본적인 구글의 알고리즘이에요. 뭐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구글이 페이지 랭크만 쓰는 건 아닌데, 초창기 구글이 웹페이지의 그 어떠한 키워드에 대한 정확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알고리즘이고, 이거는 레이 페이지의 이름을 따서 페이지 랭크라는 이름의 알고리즘을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드와이드 웹의 비전은 원래 타일 중앙화였어요. 타일 중앙화가 원래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더가 내려가자면 중세 때부터 있었는데, 중세 이전부터 있었고, 근데 기술로 넘어오면서 그게 훨씬 더 쉬워졌고, 그리고 월드와이드 웹이 그 오래전부터 인류가 야망해왔던 그런 타일 중앙화 비전을 실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컴퓨터 네트워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 설계했을 때 개발자들의 이상은 모두가 접근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컴퓨터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모두가 평등하게 전 세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하이퍼텍스트 엔트리 프로그램 때문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포털이나 검색 엔진을 안 거치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게 거대 기업들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인터넷이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이상은 이렇게 모두가 평등하고 여기에 평등한 상태에서 돌아갈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평등한 사회를 그렸는데 현실은 구글과 페이스북의 인터넷 정체가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흔히 망중립성이라는 문제가 대두가 된 적이 있었는데 망중립성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모든 트래픽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해라는 법령이에요. 뭐 최근에 뭐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 때문에 논란이 많아서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사실 원래부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인터넷에 망중립성이라는 게 원래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 누굴 것인가? 뭐 제일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의 광고 서비스가 있죠.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웹브라우저에 사용자가 어느 웹사이트를 방문했고 어느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했고 관심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구글 서버로 가져가죠. 그런데 이게 트래커라고 해요. 쿠키 일종인데 구글 서비스를 한 번 이상이라도 이용했으면 이게 웹브라우저에 다 자동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냥 꺼림칙하죠. 이거를 구글이 다 가져가죠. 그 다음에 이 웹상 행동을 다 추적하고 분석해서 당신의 관심사를 다 파악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타깃 광고를 표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꺼림칙한데 사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구글 서비스는 거의 대부분 무료니까. 돈을 어떻게 벌 건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관련도가 높은 광고를 표시하고 그렇게 해서 클릭률이 높였기 때문에 구글이 이렇게까지 끌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당신 자체가 상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꺼림칙한 거지만 이게 지금 인터넷 현실이에요. 두 번째 사례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구글의 앰프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턴트 어리클로스. 그러니까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페이스북 피드 내려가 보면 옆에 조그맣게 번개 아이콘이 있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 그 옆에. 그리고 이거를 딱 누르면 일반 그게 없는 링크는 그냥 웹 브라우저가 하나 열려서 그냥 그 웹페이지로 그냥 가요. 로딩 시간이 걸리죠. 웹페이지 다시 불러오는데. 근데 인스턴트 어리클로스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르면 그냥 딱 콘텐츠가 나오고 광고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딱 텍스트하고 글만 있어요. 보고 싶은 콘텐츠만. 앰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구글에다가 뭔가를 검색을 해요. 그러면 앰프를 지원하는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옆에 번개 모양이 있어요. 그거를 딱 누르면 웹페이지 로딩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떠요. 그것도 뭐 복잡한 뭐 메뉴나 뭐 화려한 애니메이션 이런 거 다 빠지고 콘텐츠만 우리가 보고 싶은 콘텐츠만 하세요. 아 이게 뭐 왜 나쁜 거냐?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고도의 전략이에요. 이게 최신 웹 트렌드예요. 플랫폼 서버 내에서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 서버 내에서 외부 콘텐츠 자체를 캐칭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콘텐츠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다 가져와서 웹페이지 로딩 시간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래는 하이퍼텍스트라는 게 외부 서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구글이나 페이스북 서버 안에 머물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을 최대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플랫폼 내에 최대한 머물러 있어야 뭐 자기의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결정적으로. 그리고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여유도 높아지죠. 이거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통계가 하나 있는데 지금 페이스북이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공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 하고 월주라고. 그래서 인터넷망을 설치하는데 이게 페이스북 중심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인터넷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웹사이트에 다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페이스북 서비스에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이 통계를 보시면 빨간색이 자기가 인터넷 사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고 파란색이 자기가 페이스북 사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예요. 그러니까 100명당. 그런데 잘 보시면 다 파란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가 높아요. 뭔가 이상하죠? 페이스북이 분명히 인터넷 위에서 들어가는 건데 자기가 페이스북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보다 많았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이 인터넷이라는 말을 공개하는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최대 65%까지 이 표현에 동의한다고 답변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5%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해서 개발도상국의 공익사회 명분으로 인터넷이 아닌 인트라넷망을 깔아서 페이스북이 꼭 인터넷과 같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사용자를 다 끌어모아서 쭉쭉쭉 빨아먹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페이스북의 모델이에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당신의 인터넷은 누구일 것인가? 구글일 것인가? 구글일 것인가? 페이스북일 것인가? 네이버일 것인가? 누구일 것인가?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맨 처음에 제목이 나왔던 비트코인 망은 어떻게 되는가. 사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대재앙이죠. 비트코인이 망한다는 거는. 그런데 제가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갖다 붙인 이유는 탈중앙화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제목을 가져온 거였어요. 자, 블록체인을 왜 공부하기 시작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제가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온 그러니까 블록체인 붐이 일기 전에 사람들은 아 이게 정말 미래라고 생각했고 내가 정말 이거를 공부하면 뭔가가 세상이 바뀔 것 같아서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쭉 오르기 시작하면서 관심도가 급등장했죠. 급등장하고 정당한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오는 사람도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굉장히 커뮤니티 프로브 업계가 큰 건데 이런 사람들한테 여쭤보면 코인 보고 들어왔다고요. 19은.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블록체인이라는 게 코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블록체인에 코인만 있는 게 아니듯이 탈중앙화라는 개념에 블록체인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1997년에 이제 모자이크라는 세계 최초의 웹 브라우저가 처음 나왔어요. 월드와이드 웹.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기관에서 처음으로 만든 건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넷스케이프라는 웹 브라우저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대표적인 게 2001년에 나온 빅스토렌트. 이거는 원래는 서버에서 파일을 받아야 되는데 빅스토렌트를 통하면 완전히 파일 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파일 조각을 주고받으면서 어떠한 하나의 서버도 거치지 않고 파일을 받으면서 다룰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즉 모두가 다운로드되면서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을 제시했어요. 지금은 프로의 인수가 돼서 약간 좀 이상한 길로 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흔히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공부하면 빠지지 않는 게 프루프 오브 워크예요. 작업 증명. 근데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개념 자체로 비트코인 한참 전에 있었어요. 1997년에. 에단 베이게라는 해커인데 해커이자 암호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작업 증명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스팸 메일이죠. 스팸 메일을 차단할 수 있는 일종의 개념 증명 논문을 내놨어요. 이게 해시캐시인데 여기서 프로프 오브 워크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어요. 비트코인 이걸 차용한 것뿐이에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공부하면 자주 나오는 비슷한 장면인데 이거는 1982년 논문이에요. 랑포트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컴퓨터 네트워킹에서 버터런스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에서 중간에 누가 관여하고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누가 네트워크를 가로채서 변형하고 다시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어요. 이게 비슷한 장면인데요. 근데 이게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컴퓨터 과학 네트워킹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버 HCP에서 액놀리지먼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비센팅 밸런스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일종의 해결책이죠. 근데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SSL이죠. TLS SSL이죠. 내용을 엔드 투 엔드 암호화하는. 근데 그것조차도 완전하게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비센팅 밸런스 프로블럼.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는 1960년대 처음에 개념이 제안이 돼서 인터넷 형태로. 그래서 1990년대에 현재의 형태로 완성됐어요. IMAP, SMTP 프로토콜을 통해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메일을 쓴다 그러면 메일 서버에 접속하잖아요. 지메일에 접속하든 네이버 메일에 접속하든 메일 서버에 접속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중앙 서버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mail에서 네이버 메일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두 사용자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어떤 서비스든 간에 메일 주소만 있으면 그냥 보낼 수 있잖아요. 메일을. 상대방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든 간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이건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메신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도 똑같은 메신저 앱을 사용해야지 통신이 가능하죠. 이거는 중앙 서버에 의존하고 이 하나의 업체가 이 모든 네트워크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메일 같은 경우는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요.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최초의 타일 중앙화된 표준 프로토콜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뭐 김스 같은 경우는 메르센더 소수를 찾는 프로젝트예요. 메르센더 소수가 EAN-1 홀로 나타낼 수 있는 소수를 찾는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이게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수학적으로 별 의미가 없고 단순히 그냥 흥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지원해줄 기관이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프라임고시보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굉장히 전 세계에 흩어지는 컴퓨터들을 다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앙 서버에서 명령을 내리면 여기서 다 주어진 연산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레이저 컴퓨팅이라고 해서 뭐 세티에품 같은 경우도 그 Search for Extraterritor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그 외계 생명체를 찾는 프로젝트죠. 그런데 이게 허구 명령하잖아. 몇 년이 지나도 진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사에서 저걸 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로 전 세계 컴퓨터들을 다 모아서 연산량을 분배해주고 타일 중앙화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중앙에서 자국량과 지시해주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타일 중앙은 아닌데 어쨌든 분산 컴퓨팅이 일종이에요. 그리고 뭐 옛날에 뭐 웹하드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웹하드 뭐 받으려면 프로그램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토렌트하고 비슷해서 웹하드 업체에 사실 공짜로 자기 컴퓨팅 경험을 주는 거예요. 백그라운드에. 그러니까 뭐 그리드비어라고 그러죠. 흔히 학생 코드 일종으로. 그래서 이게 한때 사회 문제로 건졌던 오늘도 10년 전만에 사회 문제로까지 건졌던 적이 있었는데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비트코인 이전에도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이전에도 타일 중앙화라는 개념은 여전히 계속 있어왔고 영원히 있어왔고 항상 있을 거예요. 이 외에도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나 많았는데 왜 그동안에 그중 하나도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했냐? 사실 뭐 답은 간단하죠. 떡상하려고 돈 때문이죠. 떡상하려고 들어왔는데 이런 게 있네? 그런데 블록체인의 근본 처리 뭐냐고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탈중앙화예요. 그러면 탈중앙화가 시대의 트렌드다. 그런데 탈중앙화가 시대의 트렌드가 아니에요. 원래 항상 트렌드였어요. 인터넷 자체가 탈중앙화인데 탈중앙화 이제 와서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건 스캠이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기술이 아니에요. 왜 하필 블록체인 기술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자, 2008년 11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가죠. 비트코인 백서가 이제 10월 31일에 이제 처음 공개가 됐으니까 2주가 지난 시점이죠. 근데 이때 누가 질문을 보내왔어요. 자, 이렇게 백서를 읽어봤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비즈니스 제너럴 프로블럼이 있는데 비즈니스 제너럴 프로블럼이 있지 않느냐, 이걸 얘네가 어떻게 해결했냐 라고 질문을 보내왔어요. 그랬는데 사쿠치 나카모토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여기 해시캐시 알고리즘을 변형해서 도입한 게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그 1년의 해시 값을 묶인 체인을 프루프 오브 워크 체인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사쿠치 나카모토는. 블록체인이라고 띄웠을 블록체인이라고 붙였은 적이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시캐시 알고리즘을 변형을 해서 해시 데이터 체인을 적용을 한 자기의 프루프 오브 워크 체인이 비센티 제너럴 프로블럼의 해결책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맞았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 과학자들이 골치를 써했던 비센티 제너럴 프로블럼에 대한 획기적인 솔루션을 제시를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BFP, 비센티 퍼포먼스라고 하죠. 뭐 요즘에는 블록체인 없이도 뭐 프로프 워크 없이도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는 뭐 PBX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 무죄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센티 제너럴 프로블럼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월드와이드 웹이 실패를 방해할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월드와이드 웹은 그 설계 자체는 완전히 탈중화가 되어 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인터넷 소유를 통제할 수 없어요. 이유상으로는. 그런데 하이퍼텍스트 엔트런스 프로그램이 있었고 닫힌 접근고리라고 하죠. 그리고 정보와 네트워크 인프라의 분포 불평등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 종목에 있는 누구는 인터넷 접근을 못하죠.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인프라도 정보도 사실 누구에게는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안 주어져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걸 데이터를 수집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고려를 못한 탓에 이상만 붙은 탓에 사실상 통신사와 구글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들의 사용물도 사실상 변해버린 상태예요. 현재 인터넷은. 그리고 이미 네트워크 산에서 주도권을 잡은 이들은 BGP, 브리징진 제너럴 프로그램 등 분산 네트워크 취약점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누군가 중간에 없으면 이걸 믿을 수 없다라는 걸 분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사실상 네트워크 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을 자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감한 개인정보 같은 거의 처리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잖아. 뭐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때까지만 그랬어요. 처음에 구글에 등장하고 페이스북에 등장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사용자 개인보다는 개인정보를 더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다 그걸 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이유들 때문에 플랫폼 로그인 효과가 발생하죠. 그리고 사용자가 모이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더욱 모이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도 그렇게 성공을 했죠. 처음에는 왓츠앱을 그대로 내끼고 모였는데 한국 사용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입소문을 타고 네트워크 효과를 이루면 사실상 전 국민이 쓰는 메신저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러긴 효과와 그리고 한번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다른 메신저를 쉽게 못 갈아타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카카오톡을 쓰는데 내가 다른 메신저를 쓰고 이런 로긴 효과, 네트워크 효과를 인해서 신규 사업자는 기존 네트워크 인터넷 대기업의 인프라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뭐 클라우드만 봐도 그래요. 뭐 얼마 전에 AWS 자회가 있었는데 사실 스타트업이 스스로 서버를 구축 못해요. 그래서 기존 인터넷 대기업이 인프라를 따와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자기 서버가 아니죠. 아마존 서버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AWS 상에 있는 모든 스타트업 서비스를 사실상 통제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구조상. 그러니까 AWS 자회가 생겼을 때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터넷은 거의 탈중화된 게 아니라 중화된 시스템이라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에 도입된 추적 블록체인은 이제 일련의 프로프 오브 워크 알고리즘을 묶은 해시체인으로 비센틴 제너 프로그램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 자체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성공적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뭐 영지 증명이라든가 뭐 DNS를 대체하려는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나온 끝에 이더리움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이 블록체인이 원래 스트릭트하게 트랜잭션의 용도에만 한정이 되어 있었다면 이거를 일반적인 사용용도, 일반 사용용도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UTXO 모델에서 벗어난 스테이크 모델을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타릭 부테인이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탈중앙화의 네트워크라도 네트워크 전체의 상태는 합의를 통해서 하나로 결정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어떻게 정의되냐? 구조적으로 탈중앙화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중앙화되어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정의됐어요. 논리적으로 중앙화 안 되어 있으면 이거는 카오스죠. 얘 얘기 따로, 얘 얘기 따로, 얘 얘기 따로. 그러면 이건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성립을 할 수가 없죠, 시스템이.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하는 점은 과연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시한 이 블록체인이라는 솔루션이 과연 탈중앙화라는 이거를 달성하는데 과연 항상 모든 경우에는 최선의 솔루션인가? 라는 점에서 의문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없이도 탈중앙화가 가능한가? 분명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자, 만약에 비트코인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러면 탈중앙화 가치는 여전히 유효한가? 물론 코인만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블록체인이 끝났다, 탈중앙화 끝났다. 이제 구글, 페이스북이 다 이제 인터넷 집어 삼킬 거다.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탈중앙화라는 키워드는 블록체인에 한정된 게 아니에요. 이미 인터넷과 월드와이드 웹은 설계상 완전히 탈중앙화를 줄 거고 그 위에서 구성되는 상위 프로토콜, 뭐 예를 들어서 HTTP, 뭐 TLS, 아니면 뭐
FTP, 뭐 메일 이런 상위 프로토콜들은 모두 탈중앙화를 전제로 설계가 된 프로토콜들이에요. 단지 이들이 실패하고 인터넷 중앙화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정보와 자원의 접근 불평등 문제 그리고 신뢰의 문제예요. 크게 두 가지로. 그런데 블록체인은 이들 중 단 하나의 문제인 신뢰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상태에서도 그 누구도 믿지 않으면서 내 데이터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신뢰의 문제는 풀어낼 수 있었지만 사실 그조차도 기술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아직 완벽하지 않죠. 블록체인 기술을 좀 많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공부하시겠지만 그리고 뭐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블록체인 토큰 응용 토큰 이코노미가 이제 대세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자기만의 경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큰 메리트 때문에 그리고 수익 구조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에 이 분야도 상당히 메리트 큰 분야인데 뭐 물론 가치 전달의 측면에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토큰은 그만한 장점이 분명해요. 그리고 이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없어요. 이에 따라서 토큰 이코노미에서의 블록체인 납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의 필수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분야에서는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탈중앙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블록체인은 꼭 필요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암호화폐, 즉 크립토와 블록체인이 같지 않듯이 블록체인과 탈중앙화도 다른 개념이에요. 탈중앙화가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좀 충격적이죠? 블록체인 시대가 모두를 위해서 끝나야 하는 이유.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현재 블록체인은 인터넷의 실패를 만회하기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뭐 사토시 비전 이런 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비트코인 맥스에는 블록체인을 다 붙여 쓴 단어가 등장을 안 해요. 뭐가 체인 띄었었어요. 이런 식으로 띄어쓴 거를 넣어서 탈중앙화된 가치전달 프로토콜에 초점을 맞췄지. 여기에서의 BGP 제너럴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자유중의 해시체인을 지칭하기 위해서 일단 임시로 만든 용어 같아요. 사토시가 보는 이메일이나 백스 자체나 이런 뉘앙스를 보면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단순히 자기가 만든 네트워크 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실질적인 솔루션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치 전달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하고 그거의 하나의 사용 예로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라라고 떠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일부의 주장이고 원래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 블록체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치 전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큰 관심이 없었어요. 뭐 비트코인 초기 기술 문서 같은 걸 봐도 뭐 비트코인 스크립트라고 이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실용 환경이 있죠. 뭐 추용 완전하지 않지만 여기에 있는 오코드 구성만 봐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블록체인의 일반 사용 사례까지 고려를 해서 블록체인을 설계했다라는 주장에 조금 무리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레이그 라이트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BSB의 하드코어를 적용하는 거 바로 이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BCH, ABC에 도입된 OP, Check Data Seek, OP Check Data Seek Verify 이 두 가지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는데 첫 번째 시초점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대신에 초기 비트코인 설계 존재를 했으나 추경 안정성과 한계 제외된 4개 옥스코드를 대신 추가해야 한다. 라고 주장해서 사실상 비트코인 0.1.0으로 되돌아갔으면서 동시에 블록 사이즈만 늘린 게 BCH, HB예요. SB예요. 기본 개념은.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잠재 트레이싱 등으로 지나치게 과소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블록 사이즈가 1MB가 뭐야? 지금 네트워크가 이렇게 커질 줄 알았으면 그렇게 설계는 안 했겠죠. 그건 그냥 임의로 정한 사이즈예요. 그냥 이 정도 적당하겠다? 라고 정해놨는데 이거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하자 화폐성 문제를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블록 사이즈 인트가 대표적인 거고 이는 원래 임의로 정한 값이었으나 BTC, BCH 하드코어의 쟁점이죠.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하자면 비트코인 이후에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어요. 뭐 비트코인이 해결해야 했던 문제, 그러니까 뭐 가치 전달 문제 이런 문제들을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코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연기식 비명, 지켓이라든지 익명성,
검열 정성 강화. 그리고 심지어는 DNS, 그러니까 도메인 네임 서비스, 그러니까 뭐 네이버닷컴을 입력하면 이게 IP 주소를 변환, 중앙 서버로 거쳐서 IP 주소를 변환돼서 이게 넘어가는데 이거를 블록체인에 도입해서 탈중앙화하겠다라는 시도로 네임코인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더리움이라는 거는 원래 진짜 사토시 비전이 있다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말씀드린 건데, 블록체인의 추링 완전한 실행함과 스테이트 모델을 도입해 확장을 하고 블록체인은 애플리케이션 실행 플랫폼을 일반화하는 게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걸 바라보는 관점은 비트코인의 관점이 아니에요. 사토시 나카모토의 관점이 아니에요.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플랫폼 관점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등장을 통해서 블록체인은 원래 트랜잭션, 즉 뭔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더리움이 이걸 확장을 하면서 이 이더리움 등장을 통해서 확장된 블록체인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블록체인 업계 생태계의 기본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사토시 비전 같은 거 존재하지 않아요. 그는 애초에 블록체인은 독립된 기술로서 생각하지 않았고 비트코인 일부로서 이중집을 퍼처런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솔루션 또는 구조로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블록체인의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이지 사토시의 원자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사토시가 뭐라고 생각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그냥 기술 개발을 하면 되지.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이더리움의 플랫폼으로서 블록체인은 과연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구조가 원래 트랜잭션을 위해서 설계가 되는데 이거를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실행 플랫폼으로 그냥 확장해서 도입을 하는 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 나름대로 내린 답은 이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블록체인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탈중앙화를 위한 탈중앙화 판치는 근본 원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탈중앙화를 위한 노력은 이전에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인터넷 월드와이드웹 자체도 탈중앙화된 플랫폼을 냈었고요. 굳이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블록체인이 각광받는 이유는 현재 월드와이드웹이 실패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의 신뢰의 문제를 풀어냈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바로 이전 때문에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부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게 됐죠. 이전 네트워크에도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무한히 부재 가능한데 부라는 거는 무한히 부재 가능하면 안 되잖아요. 경제학적으로. 이게 데이터나 부가 무한히 부재 가능하다는 이유 경제학 모델 자체가 후회하지 않는 거죠. 일종의 복사 관계를 걸어놨기 때문에 블록체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를 주고받는 게 가능한 거예요. 블록체인도. 근데 문제는 현재의 블록체인들은 네트워크가 커지자 블록체인의 존재 이후 그 자체인 이 문제조차 제대로 못 풀어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블록체인 플랫폼은 네트워크 전체가 반드시 단위 상태를 가져와요. 스테이트를 가져와요. 그런데 이런 특성상 추링 완전성을 가정하실 때 합의를 우선 거쳐야 돼요. 모든 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능만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신뢰 면에서 조금 더 항상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측면에서 중앙화된 시스템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블록체인의 유일한 강점의 존재 이유는 신뢰의 문제를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점조차 여기에 블록체인 너무 많은 걸 올려버렸어. 이것 때문에 성능 문제가 발생했고, 이 성능 문제 때문에 블록체인 정작 핵심인 이 문제조차 희석돼 사라져 버렸어요. 사실상. 그래서 블록체인이 방향성을 잃은 거예요. 즉, 일명 온체인 플랫폼, 그러니까 실행을 블록체인이 미리 처리하겠다. 나는 온체인 플랫폼들은 최소 현재까지는 나중에 획기적인 스케일러블 솔루션이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최소 현재까지는 탈중앙화에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서버 쓰지 뭐하러 블록체인 써.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왜 현재까지 중앙화가 유리하냐? 탈중앙화가 성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합동성 문제도 있고 성능 문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결정의 변칙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앙화되어 있으면
그 내가 뭐 이거 네트워크를 운영한 주체가 뭐라고 하든 이건 무조건 따라야 돼요, 사용자들은. 그런데 탈중앙화돼 있으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화된 시스템이 뭐 예외 변화에 대처하는 방식, 중앙에서 알아서 결정이 바로 가는 게 실행이죠. 뭐 탕수 표시가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장님이 있어요. 중앙화된 시스템이죠. 그러면 사장님이 탕수에 소스를 다 부어서 나와서 그러면 모두 이렇게 먹어야 돼요. 맞죠? 그런데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이 예외와 변화에 대처하는 방식. 이 경우는 일반적인 불가능해요. 이거에 대한 규칙이 하드코딩 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불가능하고 이거는 하드코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분모파가 있고 띵모파가 있고 소스 전쟁으로 진영 갈등이 격화돼서 띵모파가 25를 잡으면 하드코드로 진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탕수육 코드 거짓. 그러니까 쉽게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은 신뢰의 문제를 탈중화된 방식으로 해결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가 커지자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수행해야 할 합의 횟수는 불약수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은 원래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조차 합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그리고 이거는 합격성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네트워크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대처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미리 블록체인에 하드코딩이 되어 있거나 정밀히 미리 합의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뭔가 예외 사항이 발생했다. 중앙화된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대처가 가능해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바로 설명하는 식으로 되죠. 근데 탈중앙화된 시스템은 합의해야 되고, 또 의견 안 맞으면 또 의견 충돌 있고, 또 의견 안 맞으면 또 하드코딩 나가버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개판인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나 또는 프로토콜에 하드코딩 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규칙의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클수록 이론상 수행해야 하는 합의 수는 대각선 법칙을 따라요. 다각성의 수, 다각성에서. 근데 뭐 비어레프를 사용, 최근에 나온 알고리즘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비어레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 전체에 대해서 합의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대각성 법칙을 따르지 않고 훨씬 더 빠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또 중앙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문점이 또 있을 수도 있죠. 또한 말씀드렸지만 노드의 수가 많을수록 한 사항에 대한 이용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견의 균형이 강해요. 근데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시스템 집합이 정의되어 있어요. 미리.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시스템 집합이라 하면 규칙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지정된 시스템 집합 하에서 규칙을 바꾸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간격 거리도 없어. 따라서 아무리 효율적인 합의 알고리즘을 등장하더라도 하드코크를 막을 수 있는가? 못 막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던지고 싶은 의문은 첫 번째, 이견이 있는 경우 분열할 가능성이 큰 네트워크로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아까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블록체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한 근본 요인 중 하나는 복제 불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트랜잭션이 쭉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핫코어가 되면 누가 두 개가 돼요.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이 코인의 가치를 믿을 수 있어요? 솔직히 지금 형성되고 있는 가격은 다 거품이에요. 코인판에서.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드코어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시스템 집합이라는 개념 하에서 모든 노드들이 존재하는 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신뢰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견이 굉장히 다양하다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상태가 이거고 여기서는 상태가 이건데 이걸 하나로 네트워크 전체 상태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합의 알고리즘이죠. 그런데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못 돼요. 현대 사회조차 합의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요. 국회 봐요. 현대 사회도 맨날 룰을 싸우잖아. 그런데 현대 사회조차 해결 못했어요. 사회학자들도 해결 못했고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과연 개발자가 이거를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걸 만들어서 알고리즘과 코드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도 사실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블록체인 신화는 인터넷 진짜 문제를 감수고 있어요. 문제는 중앙화가 아니라 사회화예요.
앞서 언급되었듯 월드와이드 웹이 실패한 주요 원인은 중앙화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중앙화가 여러 문제점을 안기긴 해요. 그런데 지금 중앙화는 서비스 잘 사용하고 있잖아. 불편한 느낌도 있어요? 거의 없죠. 서버 다운되는 점 빼고. 그런데 월드와이드 웹이 실패한 원인은 중앙화 자체가 아니에요. 지나친 중앙화가 초래한 인터넷 사유화예요. 현실의 불평등이 가상 세계에서 그대로 투영되는데 그거를 무시한 거예요. 그걸 망각한 나머지 인터넷은 검열과 통제 과금 대상이 되고 일부 대기업이 사실상 대부분의 트래픽을 점유하는 사유 재산을 들고 나왔어요. 물론 지금 여기서 제가 블록체인을 굉장히 많이 까긴 했지만 블록체인이 만들 필요 없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블록체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예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통치하고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블록체인 갖다 붙이고 여기 블록체인 갖다 붙이고 여기 블록체인 갖다 붙이는데 이럴 필요 없어요. 무작정 블록체인과 탈중앙화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서비스와 인터넷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블록체인 외칠 게 아니라 블록체인 탈중앙화 외칠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 더, 어떤 서비스의 성패는 사용의 기술을 가르느냐. 사용자 측면에서의 네트워크 효과와 사용 편의성을 가르고, 그리고 결국 이게 결정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기획력이에요. 서비스를 어떻게 기획하는가, 사용자에게 어떻게 따라가는가, 이게 중요하지. 사실 사용자는 뭐 요거 암호화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뭐 우리가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쓸 때 이게 모든 트래픽이 암호화돼 정리된다고 신경 써요? 안 쓰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 지갑 봐요. 개인키 비밀키 관리해야 되고, 비밀키 털리면 또 소각해야 되고. 이게 뭐예요? UX 측면에서 아직 너무 발전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블록체인은 없지만 인터넷 사용에 저항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텔레그램도 있고, 뭐 시그널 메신저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프로톤 메일이라고 그 오픈 PGP 모델을 가지고 메일을 암호화해서 그 누구도 굉장히 강력한 검열 정성을 가진 모델도 있고, 마스터돈 같은 트위터, 탈중앙화된 트위터로 주창하는 마스터돈이라는 것도 있고, 덕덕고, 추적하지 않은 문제인지 토르 네트워크. 토르 네트워크가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흩어진 노드들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막 랜덤으로 돌려서, 무작위로 돌려서 자기가 진짜 어디 위치에 있는지 추적이 불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토르 네트워크.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끌어 썼기 때문에 지금 추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솔리드라는 것도 있는데, 솔리드가 뭐냐면 지금 팀 버너스리가 월드와이드 창시자죠. 그런데 이 사람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요. 실패라고 했어요. 이 사람도 월드와이드 웹은 현재 월드와이드 웹이 잘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니고 실패라고 발언했어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솔리드라는 프로젝트를 최근에 시작을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면 개인정보를 개인이나 아니면 개인이 신뢰할 수 있는 서버로 따로 분리해서 서비스는 이거를 다이나믹하게 필요할 때만 가져오게 할 수 있게 하겠다 라는 게 솔리드의 기본 컨셉이에요. 그리고 뭐 기시는 오픈소스 같은 경우도 탈중앙화에 가장 매우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고, 뭐 빅뱅 같은 경우도 자기를 추적할 수 없죠. 인터넷이 진짜 목적을 달성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서비스들이에요. 뭐 이런 서비스들 알아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어느 서버일지 몰라. 저는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권력자가 된 반역자와 반역자가 된 권력자. 블록체인은 이상주의지만 탈중앙화는 현실주의예요. 비트코인 자체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서브프라임 모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합의성을 갖고 있는 전자화폐 프로토콜로 출발한 거예요. 절대로 블록체인을 위해서 등장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반역자의 기술이라고 했지만 아무 이유 없이 무작정 탈중앙화를 들이면서 이게 미래예요. 투자하세요, ICO 하세요. 이해는 안 왔어요. 탈중앙화를 위한 탈중앙화가 판치고 있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으로 인해서, 블록체인의 일반화로 인해서 원래 블록체인이 출발한 목적을 상실해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협상이에요. 단순히 아무 의미 없는 토큰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개발되었거나 사실상 그렇게 변해버린 블록체인 또는 프로토콜, 일명 스캠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파헤치다 보니까 시장 질서 자체가 그냥 균형을 잃어버리고 건전한 기술 발전의 기회를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발자로서
혹시 블록체인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까봐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파일 중앙화하는 네트워크, 특히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관리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만들었어요. ICO 했어요. 그런데 이거 누가 이거 동의 안 해? 한쪽에서 나가면 끝이에요. 다 쪼개져요. 이거 어떻게 관리할까요? 관리하기 매우 까다로워요. 그래서 신뢰 확보 또는 토큰 입금 도입을 위해서 인센티브 모델 도입을 위해서 블록체인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또는 개발자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급해. 그럼 ICO를 해야겠죠. 근데 ICO가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ICO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되도록 블록체인은 사용하지 마세요. 서비스의 본질에 집중하시는 게 좋고 대신에 정말 탈중앙화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내가 정말 인터넷의 중앙화에 맞서 싸우고 싶고 내 서비스가 거기에 대한 보탬이 되고 싶다 라고 하면 당신의 서비스가 인터넷의 사용화를 막을 수 있도록 기반 기술을 설계하고 협업해야 돼요. 권력제약자든 자들이 인터넷에 반역자가 있죠.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반역제약된 자들은 거꾸로 시대와 트렌드에 권력자가 있어요. 지금 돈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크립토 업계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기들 반역제약된 시대로 시간을 되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결론. 당신은 더 이상 반역자가 아닙니다. 블록체인 업계는 더 이상 매너정보와 같은 반역의 집단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 수많은 선지들이 모여있어요. 다 모여있어요. 개발자로서는 그야말로 숲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업계 관계자들은 그 업계와 트렌드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서도 여전히 예전의 그 반역자 역할에서 못 벗어났어요. 벗어나지 못한 채 사토시 비트코인 백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까지도 아직까지 아무런 실질적인 가치도 창조되지 못하고 있어요. 토론의 장을 정치판으로 만들어주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탈중앙화와 블록체인을 강요하고 따라잡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것처럼 불안함을 조성하지 마세요. 업계의 크기만큼 제발 이성을 되찾고 성숙하게 행동해주세요. 이 서비스가 과연 블록체인이 필요한 건가? 도대체 갖다 붙이지 말고 블록체인이 꼭 필요한 건가? 냉정하게 판단해주세요. 블록체인 업계의 돈과 여기에 모여있는 인재들이 머리면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어요. 블록체인이 필요한 것 같은 분야가 아니라면 블록체인 안 사용해도 돼요. 단 수십 년 동안 우리 모두가 개발하고 일궈놓은 기술과 네트워크, 인터넷, 월드와이드웹, 이메일, 채팅, SNS 이런 것들이 몇몇 세력의 손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그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바라본 진정한 탈중앙화의 비전이다. 비트코인 백서가 그리던 이상적인 목표가 뭐였지?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제가 먼저 질문해도 될까요? 이돈 몇 개 가지고 있어요? 350개. 이런 거 아무거나 질문해 주셔도 돼요. 편한 거. 비트코인이 지금 없는데 옛날에 5,000 비트코인 있었어요.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근데 그 컴퓨터를 버렸어요. 전자. 저 개인적인 질문 드려도 되고 여기서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회의를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발표하신 말씀 드리고요. 그냥 짧은 질문 하나 한번 비트벨에 대해서 네? 비트벨 그 지난번에 그 전송 대신해주고 그거? 네. 제가 질문 다시 드려도 될까요? 비트벨이라는 지갑이 있는데 이제 카카오 쪽에서 투자를 해서 만든 암호화폐 지갑이에요.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사용자한테 개인 키를 알려주지 않아요. 원래는 비트코인 또는 탈중앙화된 생태계가 내 자산은 내가 개인 키로 관리한다는 것이 특징인데 비트벨이 같은 경우는 아예 안 가르쳐줘요. 그 내 개인 키를 대신 자기들이
커스터드 서비스 또는 아니면 은행처럼 자유롭게 송금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가져가고 있는 좀 따지고 보면 괴랄한 서비스인데 확장성으로 보면 엄청난 그런 서비스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모든 카카오에 자기 비트베리 지갑을 넣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탈중앙화의 그런 생태계라는 굉장히 성격이 다르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 류의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사용자는 일단 개인키를 관리할 줄 몰라요. 공인인증서가 왜 많이 풀리겠어요? 사용자한테 개인키 관리를 다 맡겨버렸는데, 이거를 사용자는 솔직히 보안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용자가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해요? 전문가 아닌데. 털려요. 그러면 은행이 사용자한테 책임을 전달하러 수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기업이 그런 식으로 개인키를 관리하는 게 유저 익스피리언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알려준다? 그 부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를 안 알려준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프로톤메일이라는 걸 언급을 드렸는데, 프로톤메일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이메일을 암호화해서 보낼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도 키를 가지고 있어요. 암호화 키를 다 가지고 있어, 서버에. 그런데 이제 PGP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비밀 키를 가지고 있어도 이거에 대한 패스프레이즈가 있어요. 패스프레이즈는 사용자가 아니고 서버가 이걸 가지고 있어도 패스프레이즈가 없으면 이거를 암호화 녹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키를 외부로 익스포트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면서 기존 이메일 서비스처럼 그냥 아이디로 패스워드 치고 로그인하면 이 패스워드가 이 비밀 키의 패스프레이즈 역할을 해서 이 비밀 키를 자동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델이 이 둘 사이 타협점에서 가장 적당한 모델이라고 보고, 그 완전히 개인 키나 비밀 키를 숨겨버리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예를 들어 털렸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는 가지고 있는데 키를 연락할 수 있는 또 다른 패스프레이즈를 만들어서 하는 게 오히려 둘 사이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혹시 얼마 전에 발표하셨던 것 중에 프로젝트 하나 발표하셨었잖아요. 네. G로 시작하는 거. 네, 제목. 혹시 그거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 아직 인바고라. 알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컨셉만 설명드리자면 블록체인 없이 비산틴 장애 허용이 되는 애플리케이션 앱 실행 프레임워크, 블록체인이 없음에도 스마트폰 대신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들어도 될까요, 지금? 네. 사람들 쑥스러워서 지금 못 하는 것 같아요. 이력 중에서 이제 애플에서 일하셨던 이력이 있잖아요. 네. 그때 일할 때도 약간 어린 나이였을 텐데 모두가 사실 꿈꾸는 그런 직장이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일을 하게 됐으면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그거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저는 안 같은데 해, 이제. 아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여기에 잠시만요. 여기 중간에 잠깐 언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노래를 나오는 걸 못했냐, 어떻게 답변하냐. 그러니까 이거를 하다가 제가 동시에 하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플 플랫폼이 이제 macOS 10이죠. 지금 macOS라고 부르지만 요거하고 iOS가 있어요. 근데 요 둘이 하나의 소프트웨어 커널을 공유해요. 다음에 OS라고 그러고 그 밑에 들어간 커널을 XML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를 좀 조작하는 일을 좀 했어요 그때. 근데 애플 법무팀만 닦고 있어요, 페퍼로. 그래서 소송 한이 많이 하고, 이거 내 인생 끝났구나 하다가
그 이야기가 딴 팀에서 들었나 개발팀 쪽에서. 그래서 이거 우리가 범팀 잘 말해서 뭐 해줄 테니까 조용히 덮고 리모트라도 잠깐 와서 이러지 않겠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거기서 하신 일이 자세히는 못 밝혔는데 일단은 지금 맥OS하고 iOS 쪽에 그 IOKit라고 이제 로우엔드 드라이버 담당했고 조금 이제 버그 수정 같은 거 담당했고 그리고 뭐 제일 시그니피켄트한 일이라면 스위프트 언어 개발이 참 있어요. 추가로 질문이 없으신가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막 물어보고 싶은 거 같아요. 그러면 뭐 한마디만 한 줄만 마지막 뭐 소감 아니면 짧게 해주시고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같은 거는 사실밖에 없는데 일단은 5월에 처음 제안해 주신 이제 박기경님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계속 안 맞아서 그래도 지금에 와서도 이렇게 좋은 행사 준비해 주신 시원님님 그리고 저하고 그 컨택 역할을 해주는 신준님하고 박정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